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직원 3명에 대한 공소사실과 이들이 삭제한 파일 목록이 공개됐습니다. 어떤 파일들을 삭제했고 그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잠시 후 상세히 보도합니다. 고위공직자 수사처 설립의 근거가 된 공수처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도 팽팽한 대립이 있었기 때문에 공수처를 둘러싼 위헌 논란은 오히려 가열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에 인턴 지원을 한 조국 딸내미에게 여러 가지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조국이 내 딸은 피부과 신청을 안 했다는 해명을 해 화제입니다. 인턴은 과를 신청하는 단계의 의사가 아닌데 조국이 이를 몰랐던 것인지 알면서도 해명하려다 헛소리가 나온 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가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사전투표율은 급상승했고 그 사전투표로 인한 부정선거 논란이 재소환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팍팍 뿌려댄 정부가 담배값과 소주, 맥주값 인상안을 내놔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처럼 비싼 양주와 비싼 시가를 태울 수도 없고 그저 소주 한 잔에 담배 한 개비로 고된 코로나 시국을 달래고 있다며 코로나로 힘든 재정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세금을 더 거두어들인다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왔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애청해주고 계신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저희 채널을 처음 방문하신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1월 29일 뉴스데일리 베스트 힘차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매우 중요한 뉴스로 시작합니다. 월성원전 1호기 폐쇄와 관련한 내부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들은 검찰에 의해 기소가 됐고 현재 재판에 넘겨진 상태인데요. 기소된 이들은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전날인 지난해 12월 1일 밤 11시께 정부 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공용 전자기록 파일 530개를 삭제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묵인 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이들이 444개 파일을 삭제했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86개를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삭제된 파일이 총 530개라는 건데요. 어제 SBS 끝까지 판다팀이 삭제됐던 파일 530개 목록을 입수해 단독 보도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들이 삭제한 파일 목록을 보면서 왜 그간 여권이 최재형 감사원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그렇게까지 몰아세웠는지 비로소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 소식을 상세히 인용 보도해드립니다. 우선 SBS가 입수한 공소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직원 3명에 대한 공소사실과 이들이 삭제한 파일 530개 목록 등 모두 31페이지 분량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삭제됐던 파일에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산업부가 청와대에 보고했던 문건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에너지 전환 보완 대책 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 일정이라는 제목의 삭제 파일입니다. 이 파일은 산업부가 2018년 5월 23일 만든 파일인데 BH, 즉 청와대 송부라고 제목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파일을 복구한 검찰은 공소장에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즉시 가동 중단을 결정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밝혔는데 눈치 빠르신 분들은 뭔가 이상하다는 점 단박에 눈치채셨을 겁니다. 산업부가 이 파일을 만든 건 5월 23일, 한수원 이사회가 열린 건 6월 15일, 즉 이사회가 열리기 23일 전에 이사회 날짜는 물론 결과까지 미리 청와대에 보고한 것입니다. 당시는 월성 1호기에 대한 경제성 평가 최종안도 나오기 전이었고 한수원 이사회 일정은 이사들조차 모를 때였습니다. 제밖에 한수원 이사회가 임박한 6월에는 청와대 관련 문건이 7개가 작성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보고 목적으로 만든 문건은 청와대 수정 요청으로 다시 작성되기도 했고
청와대 경제수석 산하 산업정책비서관 요청 문건, 사회수석 보고 문건도 있었는데요. 이 파일들은 4234처럼 내용을 알 수 없도록 이름을 바꾼 뒤 삭제했습니다. 월성 1호기는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올 필요가 있다. 청와대에 이미 보고된 거라 즉시 가동 중단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더해 날짜까지 콕 찍어 6.13 지방선거 직후 한수원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기술된 걸로 공소장에 적시돼 있는데 선거 유불리를 따져 이사회 날짜까지 정하려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밖에도 어제 언론에 공개된 삭제된 파일에는 국민들을 또 경악하게 만드는 사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건 탈원전 논란에 더해 사찰 논란으로 번질 개연성이 매우 큰데요.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노조의 동향을 파악한 문건도 삭제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전 수출 국민행동이라는 시민단체가 집회를 하겠다고 서울시와 경찰에 신고했는데 그 신청서를 산업부가 입수했다가 지운 사실도 확인된 것입니다. 시민단체뿐 아니라 탈원전 정책에 반대해온 한수원 노조의 동향이 담긴 파일도 나왔는데요. 이런 정부의 감시 대상자였던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SBS와 인터뷰에서 동향 보고를 하고 어떻게 보면 사찰을 했다는 거 이런 얘기를 듣고 황당하고 좀 놀라기도 했다며 발언이나 행동 이런 게 감시의 대상이 된다는 게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전달해드린 사실만으로 감사원 자료 제출을 앞두고 이들이 왜 그 야심한 밤에 파일들을 삭제했는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데요. 어제 SBS가 보도한 내용 중에는 이른바 스모킹건으로 불릴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언젠가 한번 여러분께 논평을 제가 드린 적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던 원전과 북한과의 관계, 그 실마리를 풀 수 있는 파일도 담겨져 있었습니다. 핀란드 말로 북쪽이라는 파일을 열어보니 이 폴더에서는 북한과 관련된 파일이 많이 나왔는데요. 관련 소식은 강혜국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공소장에 적시된 북한 관련 삭제 파일은 모두 17개, 이름이 같은 파일을 동일한 것으로 보면 13개입니다. 복원 결과 이 파일들은 모두 60 보유이스라는 상위 폴더 밑에 있었습니다. 보유이스는 핀란드어로 북쪽이라는 뜻인데 핀란드어까지 쓸 만큼 보안에 신경을 쓴 것으로 추정됩니다. 삭제 파일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북한 원전 추진 방안의 약자로 보이는 북원추 폴더에서 2가지 버전의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파일이 삭제됐고 다른 폴더에서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 과제, 북한 전력 산업 현황과 독일 통합사례 파일이 삭제됐습니다. 이 밖에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 경험자 명단과 에너지 분야 남북경협 전문가 목록, 또 일부 전문가의 이력서까지 만들었다 삭제한 것으로 적시됐습니다. 주목되는 부분은 파일 이름에 적힌 작성 날짜입니다. 17개 파일 가운데 생성 날짜가 적힌 6개 파일 모두 2018년 5월 2일에서 15일까지 작성됐는데 이 시기는 2018년 1차 남북정상회담과 2차 남북정상회담 사이입니다. 감사원에 제출하지 않고 심야에 몰래 삭제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이 제기했던 공수처 위헌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기울어진 헌법재판소에서마저 3명의 재판관은 공수처가 타 기관의 사건을 무조건 가져갈 수 있도록 한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때문에 공수처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밖에 공수처가 통제 가능한 권력인지를 놓고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도 팽팽한 대립이 있었는데 이 소식은 강혜국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헌재는 28일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합헌 5, 위헌 셋 각하 1명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기존 입법 행정사법부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에 유례 없이 강력한 수사권을 부여해 권력분립 균형이 깨질 것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 청구와 관련해 헌재 다수 의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수 의견은 공수처의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여러 기관으로부터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며 공수처가 독립된 형태로 설치됐다는 이유만으로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입법부에서 공수처법 개정 등을 통해 공수처를 통제할 수 있고 공수처 구성에 입법 행정사법부가 고루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므로 올바른 견제와 균형이 여전히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반면 이은혜, 이종석, 이영진 헌법재판관은 다수 의견에 맞서 공수처법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새 재판관은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부패 범죄에 대하여 공정한 수사권 및 공소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공수처가 무소불위 권력이 될 수 있어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재판관들은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수사 대상자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재판관들은 사건이 공수처로 이첩되는 경우 피의자의 출석 방어권 행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공수처법은 피의자의 이익을 고려한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다며 권력의 남용 방지를 위한 수사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위반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판관들은 공수처가 정치 세력에 의해 휘둘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서장 후보 추천위원회 7명 중 4명은 국회 교섭단체 추천을 받은 인원으로 채워지는데 재판관들은 이 점을 지적하면서 공수처장 및 공수처 검사의 임명 등에서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공수처 검사 임기가 검사나 판사와 달리 지나치게 짧은 3년으로 규정돼 신분 보장이 매우 취약하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추가로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은 공수처가 사법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두 재판관은 공수처가 공소권을 행사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중에는 법관의 재판 업무 자체에 적용될 수 있는 범죄도 포함되어 있다며 공수처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법관의 재판 자체에 대하여 내사를 포함한 수사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관이 심리적 위축으로 인하여 당의 재판을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외관이 형성될 수 있다며 법관의 독립에 대하여 피고인이 갖는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해당 재판의 독립 및 공정성은 훼손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아직 저희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 계시다면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조국 아들, 조건의 인턴 경력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면서 최강욱과 조국 일가의 민낯이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국회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최강욱이 받은 형량은 결코 적지만은 않습니다. 최강욱은 이 사건 외에도 검찰에 기소된 사건이 2건이나 더 있습니다. 집행유예 2년 동안 다른 사건으로 유죄를 받는다면 그 타격은 배가 됩니다. 법원은 최강욱이 무엇보다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최강욱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 문재인의 거주지인 청와대에서 공직기강 비서관을 지냈죠. 그런 자가 공정성을 훼손했다니 문재인 정부의 위선은 물론 검찰개혁을 동력 삼았던 민주당에도 치명타가 됐습니다. 재판부가 최강욱에게 유죄를 선고한 자세한 이유는 강추천 기자가 설명합니다. 재판부는 조국이 아들이 아예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9개월 동안 주당 2회 16시간을 근무했다면 회당 평균 12분 인턴 활동을 한 셈이어서 성실히 일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기 인턴을 본 적이 없다는 직원들의 진술도 핵심 근거로 인정했습니다. 종합하면 부모가 인맥을 동원해 허위로 자녀의 입시용 스펙을 쌓은 행위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조국과 최강욱은 대학 선후배로 호형호재하는 사이입니다.
조국아들은 최강욱이 발급한 인턴 경력 확인서를 연세대와 고려대 대학원 입시에 활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 경력 자료는 아무에게나 써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친분 관계가 없다면 발급받을 수 없는 서류라며 능력이 아닌 인맥으로 발급될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강욱의 행위에 대해 입시 공정성 훼손 행위로 우리 사회에서 학벌이 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가벼이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가장 큰 성과는 최강욱의 다른 재판과 조국 정경심 부부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최강욱은 지난해 21대 총선을 앞두고 조국 아들 인턴 경력 확인서 허위 작성 혐의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자신의 SNS에 써올렸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조국과 정경심은 최강욱 명의로 발급된 인턴 확인서를 갖다가 또 위조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대체 몇 개를 위조한 건지 셀 수조차 없고 정리하기도 참 힘들어 죽겠네요. 그냥 할 수 있는 위조는 다 한 것 같습니다. 최강욱은 즉각 항소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1심에서 내린 사실관계를 뒤집긴 어려워 보이는 만큼 늦어도 올해 안에는 국회의원 배지를 반납하게 될 전망입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추천입니다. 최강욱이랑 친한 조국 일가 소식 이어갑니다. 조국이 자신의 딸 국립중앙의료원 인턴 지원 특혜 의혹과 관련해 사실 무근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뚱땅지 같은 소리를 해 화제입니다. 제가 사실 무식한 소리를 했다고 하고 싶은데 조국이 또 저를 고소할까봐 그 말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민이 받고 있는 특혜 의혹의 핵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민이 피부과 의사가 되고 싶어 한다는 소문은 조민이 다니고 있는 부산대 의전원에서 파다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 조민이 인턴 면접을 본 국립중앙의료원은 때마침 복지부가 올해 피부과 레지던트 정원을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늘렸습니다. 인턴은 과를 정하지 않지만 조민이 인턴을 마치고 레지던트가 될 때 딱 그때 맞춰서 정원을 늘려버리면 조민을 위해서 늘렸다는 티가 좀 많이 나니까 미리 증언했을 것이란 의혹이 나옵니다. 이와 함께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이 문재인의 측근이라는 점도 모종의 특혜 의혹을 부추깁니다. 문재인은 조국에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했는데 그 빚을 조국 딸내미 의사가운 입혀주는 걸로 갚은 것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이런 의혹들이 확산하자 조국은 28일 트위터에 조선기사 및 중앙칼럼 때문에 문의가 많아 일괄하여 간단히 답합니다. 제 딸은 인턴 지원 시 피부과를 신청 또는 희망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해명했습니다. 조국이 이래서 무지하다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턴 과정을 밟는 의사들은 과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인턴 생활을 하면서 이과 저과 돌아다니면서 경험해 본 후 그 다음 레지던트를 시작할 때 내가 어느 과 의사를 할 것인지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치과 대학생들은 제외입니다. 누리꾼들은 조국이 괜히 뜨끔해서 의혹을 불식시키려 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헛소리가 나온 것이다 라는 반응과 조국이 원래 머릿속에 든 게 별로 없나 보다 라는 반응, 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시민단체와 중앙선관위가 법적 다툼까지 벌였던 사전투표 논란은 21대 총선에서 그 정점에 달했습니다. 2010년 이후 거의 매 선거 때마다 사전투표 부정 의혹이 제기됐지만 정치권과 정부기관의 비협조와 무관심으로 그 실체에 접근에 실패했기 때문에 폭발했던 측면이 강한데요. 21대 총선 이후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증거들이 수집됐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지만 역시 정치권과 사법부의 무관심으로 많은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4월 초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맞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댓글 등으로 혹여나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부정선거나 관리 부실 등이 재발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시는 글들 많이 남기신 걸 제가 확인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이틀간의 사전투표가 서울, 부산 보궐선거의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강추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7 재보궐선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4월 2일과 3일 각각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4월 7일 본투표는 보궐선거 규정에 따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 시간이 2시간 연장됩니다. 사전투표제는 2013년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과 경기 가평군수 등을 뽑은 4.24 재보선부터 도입됐습니다. 당시 널리 홍보가 되지 않아 사전투표율은 6.93%에 불과했는데요. 2017년 경북 상주 군의의성 성송 국회의원과 경기 하남시장 등을 뽑은 4.12 재보선 때만 해도 사전투표율은 5.9%로 당락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전투표 제도가 정착되고 일찌감치 투표를 한 후 원래 투표일은 휴일로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사전투표율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2019년 경남 창원 성산과 통영 고성 국회의원 등을 선출한 4.3 보궐선거의 사전투표율은 14.37%까지 상승했고 지난해 4월 10일과 11일 이틀간 실시된 21대 총선 사전투표율은 26.69%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사전투표율이 오르면 대체로 여당에 유리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지난해 21대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한 것 역시 사전투표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수도권 등 초박빙 선거구 22곳의 경우 여당 후보들이 본투표한 개표에서 야당 후보에 뒤처지거나 접전을 펼쳤지만 사전투표함이 뒤늦게 개표되며 역전하거나 승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전투표 조작 논란도 거세게 일었습니다. 한편 4월 7일 보궐선거 투표일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때문에 직장인이 낮에 투표소에 가기가 어렵다는 점도 변수로 꼽히고 있는데요. 야당 후보들은 부동산 가격 폭등과 코로나19 백신 늑장 대처 등에 분노한 직장인들이 직장에 묶여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제가 며칠 전 이번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여러분들의 생각을 경청하기 위해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후보 단일화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쭤봤는데요. 저도 깜짝 놀랄 정도의 많은 분들, 무려 7만 7천 명이나 되는 분들이 설문에 참여해 주셨고 그중 80%가 단일화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댓글도 하나하나 꼼꼼하게 정독했는데 많은 분들께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그닥 탐탁치 않아 하셨지만 승리를 위해선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들을 야권 정치인들은 알긴 한 것일까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70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내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예비 경선이 시작되자마자 후보들 간 비방, 단일화 잡음, 막말 논란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온 형국인데요. 때문에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차 범위를 넘어선 지지 우위를 보였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박빙 양상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 논란의 중심에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있는데 그간 이 둘은 서로 자존심 싸움이라도 하듯 신경전을 벌여왔었죠. 그런데 단일화의 물꼬가 될 전망입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뿐 아니라 금태섭 전 의원까지 참여하는 3자 경선 구상을 처음 밝혔습니다. 안 대표 측도 어떤 형태든 단일화 논의를 빨리 시작하자고 나섰고 금태섭 의원도 힘을 합칠 것이라며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후보 단일화라는 게 아주 작은 부분에서 결렬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 왔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3자 간 단일화에는 의견이 어느 정도 좁혀지고 있어 3자 원샷 경선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한겨레 소속 취재기자 41명이 현장에서 더는 법무부 기관지 추미애 나팔수라는 비아냥을 듣고 싶지 않다라며 집단 성명을 낸 사실 보도해드렸는데요. 현장 기자들이 데스크와 국장단을 비판하는 성명을 낸 지 이틀 만에 한겨레 사회부장이 보직 사퇴했습니다. 이춘재 한겨레 사회부장이 28일 오전 회사에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편집국에서도 이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만 이날 오후까지 보직 사퇴 수리는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부장은 사내 구성원들에게 보낸 글에서 참으로 송구하다, 부서장으로서 면목이 없다,
불신임을 당한 마당에 부장 업무를 계속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산거래세는 취득, 등록세, 증권거래세 같이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거래할 때 매겨지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 같은 세금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그런데 문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국내 총생산 GDP 대비 한국의 자산거래 비중이 가장 크다는 데 있었습니다. 28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한국의 자산거래세 규모는 GDP 대비 1.89%로 OECD 38개국 중 1위를 차지했는데요. 자산거래세의 OECD 평균은 0.45%로 4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양도소득세도 OECD 국가 중 상위권을 차지했는데요. 양도소득세의 GDP 대비 비중은 0.95%로 OECD 평균 0.26%에 무려 6배가 넘습니다. 이외에도 상속증여세는 0.39%로 회원국 중 4위를 기록했고 부동산 재산세는 0.82%로 18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산거래세와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부동산 재산세의 일부 국가에서만 떼는 순자산세를 더한 합계 세율은 OECD 국가 중 3위 4.06%입니다. 유연에 따르면 해당 통계는 정부가 세금 강화에 나서기 전 통계인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난 2018년 이후 취등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세금이 오른 만큼 양도세와 부동산세 모두 최상위권에 기록됐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이었던 2015년 선거 유세 현장에서 담뱃값 인상에 불만을 드러낸 당원에게 문재인은 인상을 막아내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또 2017년 문재인은 자신의 자서전에서 담배는 우리 서민들의 시름과 애환을 달래주는 도구이기도 한데 그것을 박근혜 정권이 빼앗아갔다며 본인 인생 얘기나 쓸 것이지 박근혜 정부를 책을 통해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담뱃값은 서민들의 생활비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며 담뱃값을 이렇게 한꺼번에 인상한 건 서민 경제로 보면 있을 수 없는 굉장한 횡포라고 자서전인지 박근혜 정부를 비난하는 칼럼인지 헷갈리는 책을 출간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 보건복지부는 27일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10년 이내에 담뱃값을 약 8,137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주류에는 건강증진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술은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그에 대한 대가성 세금을 술값에 붙여 걷겠다는 것입니다. 문재인이 했던 말 그대로 문재인을 비판한다면 서민들의 생활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담배도 모자라 술값까지 한꺼번에 인상하는 건 굉장한 횡포입니다. 더욱이 코로나로 인해 지난해 술 판매량은 급증했다고 합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 우리 국민들 주머니 사정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새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지는 못할 망정 되려 돈 나갈 걱정만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한 것들 정부가 과연 모를까요?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은 담뱃값, 술값 인상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요. 하지만 정부는 지금 돈이 필요한 상태이죠.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재난지원금을 3차례씩이나 뿌렸고 4.7 보궐선거 직전 또 100조 원이 드는 손실보상제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을 홀릴 돈을 어떻게 해서든 끌어모아야 하는 상황이죠. 이와 동시에 문재인은 자신의 지지율이 더는 떨어지지 않도록 높은 지지율로 임기를 마치고 싶어 할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정부는 국민을 위한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국민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득만 챙기고 있습니다. 아직도 정부의 이런 속셈에 속아 넘어가는 국민들이 있다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서 저희 영상을 그분들께 소개시켜 주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근혜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로 근무한 임성근 판사가 세월호 진상규명 요구를 위축시키려 했다며 판사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총장 쫓아내려다가 역풍만 맞은 자들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젠 판사의 옷까지 벗기려 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자들이 아닐 수 없는데 임성근 부장판사는 다음 달 28일 임기 만료에 따른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2월 28일 이후 판사 신분이 아닌 임 부장판사에 대해 헌재가 탄핵을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법률적 논란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강추천 기자입니다. 이낙연 대표는 28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판사의 위헌적 행위를 묵과하고 탄핵소추 요구를 외면한다면 국회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낙연은 임 판사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요구를 위축시키려 담당 재판부에 판결문 수정을 요구했고 외신 기자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해 담당 판사의 독립적 판단을 뒤집었다고 했습니다. 이낙연은 임 판사가 박근혜 대통령을 도우려 한 것으로 보고 박근혜 편을 들었으니 판사직을 불명예스럽게 끝내주겠다는 악질적인 마음을 먹고 있는 듯합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늘 이탄희 의원을 중심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법관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참여하면 발의가 가능하고 소추안이 발의되면 이후 열리는 첫 번째 본회의에서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결에는 재정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지만 현재 민주당 의석수가 176석인 것을 감안하면 야당 협조 없이도 처리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안 의결은 빠르면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은 발의안에 100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의결을 자신하고 있지만 탄핵소추안 의결이 무기명 투표라는 점이 변수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법관 탄핵 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한 지도부 의원은 그렇지 않아도 주요 입법 사안마다 거여의 폭주라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법관 탄핵을 추진할 경우 법원의 판결을 입법부가 뒤집으려 한다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며 지도부 내에서도 반대 기류가 강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초유의 법관 탄핵 추진으로 중도 유권자들의 반감을 부를 수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우려 속에서도 만약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다면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면 헌법재판소가 최종 탄핵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추천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미국 시간 27일 전화 통화를 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 공보실은 홈페이지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총리가 이날 전화 통화에서 미일 동맹과 중국, 북한을 포함한 영내 안보 문제를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이 통화는 일본 시간으로 28일 새벽에 이루어졌고 30분가량 진행됐습니다. 백악관 공보실은 미일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 일본인 문제의 조기 해결 필요성을 함께 확인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센가쿠 열도에 대한 미일 안보 조약 적용도 약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가 총리도 통화 후 기자들과 만나 일미 동맹을 강화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실현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통화에서 도쿄올림픽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스가 총리는 기자단에게 말했습니다. 지난 26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중국 바이러스라고 부르는 것을 금지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중공 바이러스는 현재 국제사회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에서 기원됐으며 그 발생과 확산에 중국 공산당 통치 시스템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음을 명시하기 위한 명칭으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주로 쓰여왔던 말인데요. 중공 바이러스의 기원이 중국 우한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고 중국이라는 명칭이 아시아계를 대표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정부는 중국 바이러스라는 호칭이 아시아계 미국인들에게 차별적 용어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뉴스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저희 뉴스데일리 베스트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성원과 사랑에 보다 좋은 채널로 거듭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가 될 것을 다짐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